안녕하십니까. 민족 화해 소식을 전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정론칙필의 언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9월 넷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부처를 지립하는 기자들과 함께 뉴스들을 정리해보고 또 기사에 다 남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를 출입하시는 이승현 기자, 오늘 오전에 서해 피격 공무원인 이대준 주무관의 연결식 있었죠. 통일부에서 조화를 보내고 직접 참석해서 조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2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재작년 9월 22일 날 서해 연평도 인근 NLL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측 피격으로 공무원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주무관이신데요.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목포에서 해양수산부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서 일반인은 참석할 수가 없었고요. 조승환 해수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그리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통일부에서는 권영세 장관이 조화를 보냈고 인도협력국장이 직접 참석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월북하다 피격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유족들은 고인이 월북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2년여간 진상규명과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존 발표를 뒤집었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이 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오늘 시신 없는 연결식은 그런 사정에 따라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월북하다 피격됐다고 하는 발표로 인해서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계속 반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대상으로 지금도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현재 정부 여당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이대준 씨 사건 관련 첩보를 풀기 위해서 이 공방은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유족들은 연결식을 마치고 기자들한테 장례식도 마쳤으니까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발언을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통일부 교류협력실 부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소개시켜 주시죠. 예, 통일부 교류협력실 산하에 사회문화교류운영과가 있습니다. 신설된 지 2년 6개월 만에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엊그저께 20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통일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설명을 하기를 올해 하반기에 행안부 주관으로 신설기구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폐지하고 사회문화교류 정책과와 통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안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사회문화교류운영과는 폐지되지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과는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승격 확대하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동안 교류협력에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폐지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현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과 달리 이런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건
남북 교류 협력 업무 축소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예, 그 통일부 직제 개편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관계자는 이 추가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좀 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정책 환경 변화, 정부 국정 기조 등을 고려해서 행안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두루뭉실한 언급입니다만은 통일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편 방향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 이미 좀 가닥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를 통일 전략, 정세 분석, 그리고 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존치,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닥에 따라서 교류협력실을 다시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도협력국은 인도협력실로 승격하는 방안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새롭게 변수가 생긴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류협력은 통일부 업무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최근에 좀 파악이 되면서 최종 결론은 미루고 좀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 통일부가 최근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 과제에 대해서 여론 수렴에 나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19일이었습니다. 통일부가 후원하고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 협의회가 주최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방안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건 통일부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한 30년이 지나면서 이 환경이 크게 변했고 여기 맞춰서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이런 절차는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민화협 통일 포럼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예, 먼저 통일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1994년부터 약 30년이 지났고 그래서 통일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남북 격차가 심화됐고 민족의식이 약화되고 그리고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대북 피로감이 누적됐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통일부가 열거한 이런 환경의 변화라는 것들이 주로 부정적인 요인들을 거론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현상 유지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요번 민화협 통일 포럼에서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갖는 내용적 한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논의도 필요하지만 당시에 30년 전에 여야 정치권이 특히 합의에 도달했었던 과정이 지난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과연 그런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결코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이런 점들이 좀 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또 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내세 표방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조 이걸 강조하고 있어서 이 북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이번 통일 포럼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통일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방안으로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자님은 북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사를 써 오셨는데요. 북한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에 계속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그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철을 맞이해서 유행성 독감, 이 북에서는 뭐 돌림감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을철 유행성 독감이 예상이 되고 이게 코로나와 동시 유행을 하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후과가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폐지했지만 10월부터는 전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나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주민들이 조금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자각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각적으로 건병 검진 나오라 이런 그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방역 봉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시군별로 이 표준 규격의 약국 그리고 생물안전 2급 수준의 검사실 구축 뭐 이런 것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지난 10일 날 전국 비상방역 총합회의라는 걸 열었는데 여기서는 그 여기 따르면 그 현재 측에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발열 환자 파악을 위해서 매일 건병 검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식은 뭐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급 의료 봉사 체계, 그리고 의사 담당 구역제 이런 그 의료 방역 체계를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매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병 검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만은 10월 이후에 백신 접종을 하겠다. 그리고 11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상황은 계속 좀 주시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예. 북한이 작년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로 2년차 후반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올해 4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잠시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방역 대전 승리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특히 강조해서 5개년 경제발전 계획 2년 차입니다. 이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업 발전, 그 강원도 김화군에 만들어진 지방공업 공장에 대해서 그 성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농촌 산림집 건설 이런 진척 상황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기에는 그 역점 사업으로 나와 있는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그 올해는 이제 화성지구가 됩니다. 평양 외곽에. 구체적 성과가 종합적으로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주목되는 거는 그 올해가 알곡 생산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했었던 첫 해가 됩니다. 벼와 밀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강냉이, 우리 옥수수죠. 강냉이와 감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흰쌀밥 그리고 밀가루 음식으로 식생활 문화를 바꾸겠다는 농업부문 혁명입니다. 이 작년 말 그 당 전원회의 결정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후반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파악되지 않습니까? 예, 이 알곡 생산 구조 전환이라는 게 북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틀 전에 노동신문에서 보도하기로는 그 비유해서 도시에 고층 건물 몇 동을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도시 전체 하부 구조망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만큼 이 알곡 생산 구조 그 전환이라는 것이 방대한 일이라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 밀농사는 이모작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키우는 밭작물이 되고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지어본 경험도 없고 이 다수확을 보장할 만한 종자 확보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농기계도 부족한 상태라고 노동신문에서 그 실태를 그대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국적인 범위에서 밀 재배 면적을 늘려야 되는 사업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을철 들어서 벼수확을 끝내고 그 논에다가 밀을 심을 수 있는 이런 파종이 시작되는 상황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당 정책 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뭐 이런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예. 듣다 보니까 아까 그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백신 접종을 지시했다고 나왔는데 예. 북측에 지금 백신이 들어와 있는지 또는 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 뭐 늘 거부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아시는 대로 코백스나 가비아 같은 백신 국제 공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겠다는 백신을 북측은 한사코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거부해 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공표를 했는데 현재 그러면 백신이 들어와 있는지 들여올 계획은 있는지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는데 여러 전문가들은 유력한 거는 중국 백신 접종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역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외교부의 이번 주 현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16일에 열렸던 3차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있었고요. 19일에는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그러면 3차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거부터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한미 차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데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니 제킨스 국무부 차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이렇게 외교 국방 2+2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그 EDSCG 발음조차 어렵고 낯선 이름인데요. 어떤 협의체입니까?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처음 열렸는데 2016년에 열렸는데요.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2018년 1월에 초기에 한 번 열렸고 그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색이 이번 그 EDSCG의 특색이 기존에는 이렇게 한반도상의 동맹 억제력 이것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렇게 발을 맞추는 이런 말이죠. 예,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4년 8개월여 만에 한미 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한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실입니까? 그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1월에 열렸다고 했죠. 그 이후에 쭉 열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한미 동맹이 이상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4.27 판문점선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상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들은 많이 약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확장 억제 회의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평양에서 열렸던 9.19
남북 정상회담 그 당시에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의 군사 분야에서의 긴장은 완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4년 8개월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 관리가 잘 됐다는 뜻이죠. 지금 다시 이것을 열어야 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 즉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3차 회의의 결론을 요약한다면 뭘까요? 이 확장 억제라는 건 사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이렇게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북한 핵시험 이게 계속 임박했다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시험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 핵시험 했다면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한미가 공동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눈여겨봐야 될 핵심 사안은 전략 자산의 시적절하고 효과적인 영내 전개와 운영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 대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핵무기 관련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핵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반도의 어떤 전략적 큰 단위의 그 군사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을 말합니다. 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략 자산은 전개 이것이 북한의 압박이 됩니까? 예, 기존에 보면은 미국이 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다 전개를 하면 북은 즉각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식은 훈련이지만 언제 급습을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대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인민군들이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하고 항공기들이 대기 출격을 대비하고 심지어는 일부는 또 직접 출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총성 없는 준정시 상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어떤 자원들이 계속 소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표현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길게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북한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된다는 것은 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전개됐을 때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미사일이나 이런 레이더나 이런 전자장비들이 요즘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서해상에 항공모함이 접근을 하면은 중국 거의 전역이 어떤 미국의 그런 전자감시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요즘은 특히 대만 해협을 두고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핑계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가까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미국의 핵무기나 전략 자산을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요청하고 부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가볍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공동성명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한국과의 공조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전략 자산은 미국이 알아서 운영하는 건데 한국과 공조한다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미국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한국이 그것을 요청할 때는 그 비용을 미국 측에서 충분히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 항공모함 한 대가 건조비가 한 5조, 또 그 항공모함에서 싣고 있는 비행기 총 가격을 따지면 자산들이 또 5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조가 넘는 큰 전략 자산이 움직이고
항공모함 한 대가 1년에 운영하는 비용이 4천억에서 5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한 번 움직이는데 1,000억?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투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굉장히 과도하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5배 이상 이렇게 예. 하라고 강압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명분상 든 게 하나가 우리 전략자산이 너네들을 보호해주지 않냐. 전략자산을 정리하는 비용을 너네도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분담금을 극적이 높게 책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는데요. 영국의 조문을 갖고 근데 박진 장관은 유엔 총회에 가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가는데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은 물론 조문이 인원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박진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 계기에 먼저 갔다 하면은 이건 미리 세팅하러 왔구나. 그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그 한일 외교장관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떤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현안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과거사 문제들이고 과거사 문제 중에서 당면에서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현금화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현안인데 논의가 좀 됐을까요? 논의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 장관이 나중에 회담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 가기로 했다. 즉 일본이 진정성을 보이기로 했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묻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일본 기업으로부터 재판을 해서 이겨서 현금화라는 것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우리가 강제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지사들, 미쓰비시 한국 지사 이런 지사들의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압류를 해서 현금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그걸 받아야죠. 근데 정부는 그러기 전에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다른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반발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현금화 하려는데 왜 다른 방안을 넣느냐. 더구나 일본은 아무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가 뭘 요청했냐면은 원래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단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테니 일본 너희들이 좀 이걸 풀어달라 이렇게 한번 떠봤는데 일본에서 전혀 먹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정부는 뭐로 돌아섰냐면은 우리가 피해자들 면담해봤더니 배상과 사죄를 원하더라. 배상은 우리가 정말 현금화를 어떻게든지 막는 노력을 해줄 테니 너네들은 좀 사과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사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쪽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관측하기는 일본이 사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박진 장관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는 중진 정치인입니다. 예. 그래서 박진 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레거시 업적으로 삼고 싶었는데 예. 큰 발목이 잡힌 거 아니냐. 정말 어떤 일생일대에 그런 오명을 남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외교부 시립하는 김치관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을 지립하는 이광길 기자가 나오기로 했는데요. 그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관계로 지금 재택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광길 기자,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9월 18일부터 3개국을 순방 중인데요. 근데 첫걸음부터 꼬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조문 취소 파문인데요.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8일 서간 엘리자베스 2세를 직접 조문하겠다고 영국 런던에 갔는데 조문을 못하고 조문록 작성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고 놀림감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이유로 조문을 못했다고 하던가요? 윤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은혜용 보석이 19일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면서 더 일찍 도착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했던 정상은 조문을 할 수 있었고 런던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제 이른 오후 이후 그러니까 오후 2시에서 3시에 도착하신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가 됐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조문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런던의 교통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네네. 영국 지침대로 3시 이전에 도착했으면 별 문제가 아닌가요? 언제 도착했습니까? 일단 그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이 영국 왕실 측과 합의했던 18일 예상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네, 오후 3시에 런던 공항에 도착하고요. 네, 오후 4시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오후 4시 40분에 웨스트민스터 홀로 가서 여왕을 참배하고 오후 6시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일정 중에서 앞에 2개를 못한 거죠. 예, 근데 풀 기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런던 공항에 내린 시각이 오후 3시 39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못 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한 시간이 서울 시각으로 18일 오전 9시 9분이고요. 근데 서울 런던 간의 통상 비행 시간이 14시간 30분, 시차가 8시간 뭐 이런 걸 고려하면 네, 런던에 오후 3시에 도착하려면 서울공항에서 9시 9분이 아니라 더 빨리 오전 8시 30분에는 출발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뒷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나루히토 일왕은 연회가 끝나고 나서 오후 8시 30분에 참배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3시 이후에 늦었다 하더라도 예, 그때 교통 상황으로 못 갔다 할지라도 연회가 끝나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연회가 열린 버킹엄 궁하고 여왕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 간 거리가 걸어서 갈 정도, 그러니까 1.1km밖에 안 됐다고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윤 대통령의 조문록은 작성한 겁니까? 예, 19일 날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걸 끝나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진도 공개했고요. 네, 대통령실은 이제 윤 대통령 말고도 다른 정상들 중에서도 꽤 많은 수가 조문록 작성으로 참배를 대신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사실과 달랐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거론한 정상들 중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그리스 네, 대통령, 또 네.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미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네. 이 밖에도 소위 외교 참사가 이어지고 있죠. 예. 그 이번 순방이 3개국인데요. 네, 런던에서 첫 번째가 영국 런던이고 두 번째가 미국 뉴욕이거든요. 네, 그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빼면은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핵심 외교 일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원래 의미를 부여했었는데요. 예, 이 2개가 아예 성사가 안 되거나 뭐 성사되더라도 아주 모양새가 나쁘게 그 정상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9월 21일 날 뉴욕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났는데요. 예. 한일 정부가 만난 방식에 대해서 각기 서로 다르게 규정했더라고요. 한국 측은 약식회담이라고 부르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약식회담이지만 정상회담인 것이고 네, 정상회담이지만 약식으로 진행됐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측 보도자료를 보면 이거를 간담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여기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었죠. 예, 예. 그 발단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15일 날 브리핑 때문입니다. 네. 근데 김태호 1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네.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라고 밝혔죠. 네. 근데 보통 정상회담은 날짜와 장소 등이 확정이 되면 양측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니까 한국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라고 반응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강하게 불쾌감을 토로한 거죠. 뭐 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이 결국 21일 낮 유엔 총회장 부근 빌딩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회의라는 게 열렸다고 하네요. 네.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 중이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세 외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무산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아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아니고 환담했다고 예. 밝힌 거죠. 회담이란 표현조차 못 썼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윤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21일 오후 5시 15분부터 2분간 조우했다고 거기 네. 풀 취재단이 보내왔습니다. 근데 실제 영상으로 보면 그보다 짧은 48초간 만난 걸로 나오죠. 네. 근데 게다가 이제 그 회의장을 나오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막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날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 굴러된 기사로만 여러분들을 만나왔던 통일뉴스의 각 부처 출입 기자들이 오늘 처음 카메라 앞에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 첫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